1, 2년 동안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전환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피크아웃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주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흐름에서 기존 흐름에서 이탈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날, 대단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익 대비 7배 이하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오게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하죠. 이럴 때 오시는 게 저희한테 진짜 필요하죠. 지난주부터 바빴던 게 이제 엔비디아 폭락부터 계속 이제 AI 및 그 주변 산업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지금 증설이라든가 공급 과잉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일부 약간 들렸는데 이 정도 추세면은 26년도 적자가 나느냐? 왜냐면은 적자 또는 거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를 프라이싱 하기 시작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선반영을 하냐면 25년도 실적 피크는 반영 이미 끝났고 26년도 실적 나빠지는 걸 반영하면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하는 게 상식인데 2년 선행을 해요. 그 2년 그러니까 그게 21년도에 주가 고점 21년도 1월달에 주가 고점 오고 실적 피크 22년 2분기 왔잖아요. 이때 이후로 계속 당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승은 2년 당겨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내려갈 때만 당겨서 내려가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이게 뭐 공급관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공급 일단 지난번에 엄청 줄여놨으니까 공급 과잉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참 저도 이제 분석하면서도 이제 이전과 같이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전에 제가 이제 사이클 분석하던 툴대로 하면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해보면 2024년은 무조건 좋고 2025년에서 이제 전환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니까 상반기까지 좋다는 얘기고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다시 이제 다운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 절대 규모액으로 보면 감산을 했잖아요. 설비 투자도 줄이고 지난 한 1년 반 정도. 23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면은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설비 투자가 중국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설비 투자 금액하고 시장 성장률은 엄청 낮았잖아요. 가격 하락하면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2026년에는 다시 다운턴이 되는 게 맞거든요. 불황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이 빠진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그 설비 투자 증액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라고. 22년, 23년, 2년 동안에. 그때 이제 증설이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진짜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인데, 근데 증가율로 보면은 또 그냥 고공행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금액의 절대치는 정말 역대급으로 높았기 때문에. 결국엔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또다시 물량으로 쏟아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2026년 되면 당연히 불황 기회가 맞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설비 투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생산 캐파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노. 한국 기업들 뭐 미국, 일본, 대만 다 설비 투자 축소했거든요. 분명하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심지어 감산까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국가별로 다시 쪼개보면은 지역별로 쪼개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설비 투자는 그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공급 과잉 우려가 크지 않은데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사들인 나라 중에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한 50%를 정도가 될 정도로 45%, 50%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로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캐파는 10%도 안 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생산 캐파 10%도 안 되는데 설비 투자를 50%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비를 사다 놔봤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공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설치하고 있겠죠 뭔가를. 그러려면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공장 자체에 팹들이 있고 유틸리티 안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공장이 뭐 엄청나게 확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 장비만 무시하게 중국 땅에 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미국의 그 거친 제어가 규제가 방해가 겁을 먹게 한 중국 업체들로 하여금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사놔. 일단 사놓고 나중에 생각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국 쪽에 간 반도체 장비는 당장 이게 팹에 세팅이 돼서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재기 해놓고 나중에 이제 못 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 쪽의 반도체 설비 투자 장비 출하의 상당 부분은 당장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미래의 잠재적인 자산으로 쌓여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기술이 안 되니까 14나노 이상, 예를 들어 뭐 25나노 이상, 뭐 30 몇 나노, 45나노 뭐 이런 거를 이 장비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은 기술이 있을 테니까. 중국이 좀 이제 너무 자꾸 이제 중국을 비하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글로벌리 인정을 해주는 중국 혼자만의 이제 혼자만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말고 글로벌리 인정해주는 중국의 디램 수준은 14나노까지 가능한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14나노까지. 그 다음에 로직 쪽은 5나노까지 가능한 걸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 4나노는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로직 쪽 얘기인 거고 디램은 우리도 이제 하이닉스가 1C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6세대인 건데 그게 보면 11나노 정도일 거예요. 10까지는 못 내려갔어요 아직도. 아마도 7세대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09로 못 가고. 왜냐면 그만큼 일단 20나노 밑에서는 어렵다. 더 이상 이걸 작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네. 심지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는 40나노 다음에가 30나노. 그 다음에 20나노, 10나노 단위로 내려갔는데 20나노 다음에는 19, 18, 17, 16, 1나노 단위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0.1나노 단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나노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슈링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선 기업들하고의 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19나 18나 17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얘네들이 뭐 40나노 할 때 막 20나노,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갭 같이 느껴졌는데 14나노와 11나노는 건데 그 11나노는 이제 막 개발이 끝난 거기 때문에 양산하는 거는 12나노, 13나노 정도. 근데 중국이 14나노까지 가능하다. 목숨 걸고 하면. 근데 양품 기준으로. 수율과 양품이 따라와서 수율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은 EUV를 못 사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장비로 20 몇 나노짜리를 만들면 엄청나게 쏟아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 사용하거나 첨단 기기 자동차나 사용 못하겠으나 나머지는 진짜 똥값 되는 뭐 메모리와 그 시스템 반도체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거 교란하는 거 아닐까. 언제나 그랬듯이 철강에서도 그랬고 뭐 태양광에서도 그랬고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비 증설을 많이 했다면? 그거는 이미 제가 2018년에 예견했던 거고 원래 그 당시에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는 그 본격적으로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진 시점이 2025년이라고 했던 건데 5년 이상 딜레이가 됐죠. 미국에서 중국에 제재를 하면서부터. 그렇지만 언젠가는 올 상황인 건데 근데 사실은 많은 트렌드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이제 메모리의 특성상가 단일 칩으로만 생각했을 때 단순한 캐퍼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투입된 돈 대비 캐파로 환산했을 때 얘기는 건데 지금 전차 이제 메모리가 약간 패키지 영역과 오버랩되고 심지어는 PIM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프로세서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니드 자체가 단일 칩에서 이제 솔루션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메모리가 그냥 단일품 팔던 게 모듈화 되는 거, 그렇죠.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상당 부분 전환이 된 후에 중국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글로벌 마켓에서는 또 어나더 마켓이기 때문에 쓸데가 없네. 생각만큼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의 요인은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도 모르죠. 현재 초입인데 HBM이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본격화되는 추진이 될 거냐인 부분이고 얼마나 그런 쪽의 칩 메이커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만큼 이렇게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애초에 설계를 하는 팬리스하고 그다음에 TSMC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체 모듈화 내지는 솔루션화 가는 과정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주도권을 잃으면 아무리 솔루션화가 되더라도 메모리 칩 메이커들은 여전히 그냥 단순 공급자에 머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점차 헤게모니를 잡아가게 되면은 위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단순한 뭐 칩 가격의 변동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뭐 현재가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누가 앞으로 시장을 잡을 것이냐. 근데 어쨌거나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돈이 들어가면 물량이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중국의 위협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위협으로 가는 데는 또 조금 많은 변수가 생겼다라는 게 2018년하고 벌써 2014년 6년이 지났으니까 6년 동안의 변화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반도체 설비가 어마무시하게 도착은 해 있어요. 이게 당장 그래서 공급 물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여서 그렇게 보면 2026년에 공급과로 가긴 하겠죠. 많이 투자가 됐고 한국 기업들도 지금 HBM 위주로 지금 팹 확대 시작됐고 삼성전자도 평택에 P4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원래 이제 파운더리를 하려고 했던 거를 계획을 바꿔서 순서를 디램을 먼저 하겠다. 아마도 그 디램은 HBM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이제 단일 칩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물량이 많아지는 건 맞긴 해서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뭐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하반기 이후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칩 메이커들 설비 투자가 어떤 품목으로 집중되는지 하고 그게 과연 수요가 그다음에 뒷받쳐서 같이 올라가면 또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현재 엔비디아 우려로는 뭐냐 하면은 수요가 정말 받침될 거냐라는 것이 시작된 거잖아요. 정말 최종적으로 AI 관련된 수요가 생기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주문량도 확 감소를 할 거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럼 HBM으로 인해서 가졌던 이제 캐파 증설했던 것들도 그때 되면 사실상 다시 이제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최종 수요는 생기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 모른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게 비관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저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1, 2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들을 전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AI 기반으로. 그 캐파가 전환되는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건 비즈니스 모델에 상관없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해놓는 거. 뭐냐면은 통신사가 새로운 뭐 5G, 6G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하지 않지만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서 기지국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벌든 안 벌든 투자는 계속 가는 건데 이게 한도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어느 정도 투자가 전환이 끝나면 그 다음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확장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전환이 끝나면. 인프라가 끝나고 이제 고속도로 다 깔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버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냐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전환 투자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비관론자들 말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 동안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전환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클라우드가 최소한 이 AI 클라우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는 25년, 26년까지도 인프라 투자는 나올 것이다. 정확한 수요는 이제 기업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그 기간을 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한 2년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년이라는 게 100% 다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메타가 갖고 있는 게 100이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50 정도가 AI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둔화시킬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봐가면서. 왜냐면은 본인이 지금 하는 메인 돈 버는 서비스는 AI가 아니어도 대부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 전환할 필요는 없는 거야. 비싼데. 유지비도 비싸고 전력 소모도 많고. 그러니까 최소 50%는 전환할 거라 보고 업체에 따라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앞서가는 기업들은 한 6, 70까지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걔네마저도 60, 70이 차버리면 일단은 지금 뭐 광풍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불황론자도 그다음에 기대론자, 호황론자도 알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되는 모델이 B2B가 됐던 B2C가 됐던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누군가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AI 관련된 수요가 1, 2년 정도까지는 어쨌든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 중국의 투자는
약간 사재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봤을 때 이제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2026년도에 엄청난 불황이 와가지고 적자까지 갈 것이냐는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생긴 부분이 네. 다운 사이클인 건 맞아요. 그건 어차피 사이클은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적자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갈 것이냐 부분에 이제 퀘스천인 부분인데 2012년 이전에는 다운 사이클은 무조건 적자였어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네네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적자였는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거는 그때는 4개사 차지였던 게 3개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독과점이 좀 더 공고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가격 결정권이 좀 더 세졌다라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적자까지 안 가는 불황기 시대가 이제 저는 정착을 했다고 봤는데 이제 작년에 그 깨진 거잖아요. 네. 이번에 깨진 거는 근데 단순히 공급 수요에 의한 사이클에 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과하게 적자 코까지 갖다 보고 있는 거라서 가장 큰 거는 저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이 세 개가 이제 원래 공급 과잉에 의한 다운 사이클로 하면 적자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외적인 요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다음 심지어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수요 회복도 덜 끝난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적자까지 갔던 건데 2026년도는 이제 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보여지죠. 일단 금리 부분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 그때쯤에 어떻게든지 일단 종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원자재도 좀 안정이 될 거라 보면 반도체 내재되어 있는 이제 수급과 공급에 대한 측면만 남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3, 4 체계가 깨지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현재로서는. 오히려 있던 애가 망하면 모를까? 그렇게 보면은 적자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 다운 사이클은 맞지만 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 보는 저희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다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21년도, 22년도에 설비 증설이 어마무시하게 있었고 그것에 의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 부분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의 설비 증설이었고 설비 증설을 기존 팹에다가 팹의 확장을 위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사재기 설비 증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장비로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 공급 과잉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얘기 하나 하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23년, 24년, 25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메모리 업황에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그냥 기성품을 계속 만들면 되는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맞춤형 시장, 우리가 이제 HBM으로 대변되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시스템 칩에다가 메모리를 박는 개념으로 갈 건지 아니면 메모리가 갑자기 헤게몬을 가지고 오면서 메모리에다 시스템을 박을지 어떻게 갈지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하나 정확한 거는 주문형 쪽으로 분위기가 더 많이 가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만약에 메모리 시장에서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도착을 했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목적지는 바뀌어져 있는데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이건 앞으로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래서 잘못하면 중국의 설비 증설이 방향성을 잘못 잡은 설비 증설일 수도 있다라는 점 살짝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공급 쪽을 보면 이제 3, 4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만큼의 공급 과잉이 나타날지가 정확하지 않고 특별히 23년도 적자인 경우는 뭐 다른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가 원자재가 상승이라든가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작동이 되면서 나왔던 적자라서 이 부분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3, 4 체제로 편입된 상황에서 23년과 같은 적자가 또 재발된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키옥시아는요? 키옥시아는 사실은 뭐 낸드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여전히 이제 낸드 쪽 거의 뭐 업하긴 살아나면 사실은 뭐 실전 거기도 좋아지긴 하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일본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했고 네네.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 이제 좋아져가지고 뭐 상장을 하겠다라는 상장하겠다.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근데 여전히 뭐 도시바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인이 받거나 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승인을 네.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지금 오히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네. 사실상 그때 뜯어보면은 시너지가 하나도 없는 투자를 한 거였어요. 단순한 재무적 투자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엑시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다. 아, 오히려 지금 HB만 할 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좀 네, 그돈 빼가지고 투자비로 지금 묶여 있는 네. 돈을 가지고 네. 투자에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에서는 상장해서 엑시트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네, 거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랜드 시장에서 갑자기 뭐 걔네들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키옥시아 쪽은 사실은 그다지 크게 신경 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 디램하고 저기 낸드 플래시하고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이 2.1달러까지 올라갔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맞아요. 경향이 하나 있고 낸드는 뭐 한 5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그 자리 걔들도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야 이거 공급 과잉이니까 가격 못 올라가는 거야. 지금 벌써부터 공급 과잉이야. 이래서 당황스럽네. 왜냐면은 너무 짧게 끝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잠정치만 나와 있는 거라 네. 아직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은 7월까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품목들의 이제 수입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히 7월에도 대부분 주요 품목들이 수량으로는 증가하지 못했어요. 한두 품목 조금 증가했고 아직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고 네네네. 이제 그 얘기는 여전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까지 이제 공급 과잉에서 가격 하락했던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 해소가 되고 있죠. 네. 여전히. 그래서 좀 재고가 지금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벌써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의 전현 부회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내 매를 통해서 지금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갔는데 이거 가지고 들뜨지 마라.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 좋게 가격이 상승해서 실적이 나온 것 뿐이다라고 전사 메일을 이례적으로 보냈어요. 네네네. 옛날 같으면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계속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아직 없다. 그냥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진 것 뿐이고 그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사이클이 시작은 됐는데 올해 초부터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있지 않다. 그래서 수요 회복이 있지도 않았는데 다시 다운사이클을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저도 이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고점을 우려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해요.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랑 고정거래 가격하고 이제 괴리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가격 약세로 돌아서거나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현물 가격이에요. 대만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고 고정거래 가격들은 대부분 아직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SD 쪽에 들어가는 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디램보다는 낸드 쪽에서 점차 이제 가격 강세가 센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격 하락도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적자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디램 같은 경우 어떤 품목들은 보면은 2022년 한 9월, 10월 가격을 정도가 이제 적자를 나기 시작하는 BEP 가격이었었는데 디램 쪽에서 상당 부분 그 가격까지 회복이 이미 돼 있는데 낸드는 아직도 그 가격도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낸드는 디램보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전환 수요를 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리면서 HBM이 최대 수혜이긴 하지만 동반 수혜를 받는 게 SSD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메모리를 같이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메모리는 프로세싱 메모리는 이제 D램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보관을 하려면 D램은 SSD인데 당연히 뭐 규모가 그래픽이나 이런 걸 받을 텐데. 뭐 그러니까 캐퍼로 따지면 HDM보다는 SSD에 들어가는 물량이 훨씬 더 크죠. 이건 저장 장치니까. 물론 단가는 싸지만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계속 뒷받침되는 한 결국은 HBM 수요도 갈 거고 동반해서 SSD에 들어가는 낸드 수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전환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결국에는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피크아웃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그 저기 양념으로다가 AI로 가면은 트래픽 그 총 메모리 트래픽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떤 트래픽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 메모리 수요 총량. 이게 결국에는 전환 수요라는 게 기존에 이제 하나가 컨 세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큰 컴퓨터겠죠, 일종의. 네.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서버, 일종의 서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거에 이제 뭐 GPU도 있을 거고 CPU도 있을 거고 HBM도 있을 거고 낸드도 있을 건데 예를 그러면은 이걸 전환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D램만 싹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0기를 갖고 있는 30기를 전환해. 그러면 이 30기를 다 다운시켜버리고 새롭게 30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거 다 철거하고. 그렇죠. 여기는 낸드를 뜯어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이미 거기에 맞춰서 더 빨라진 최신형 낸드를 갖다 끼우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뭐 당연히 그 HBM에서의 DRAM 수요량이 과거 서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총 냉량 트래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AI가 아닌 쪽에 비하면 AI로 가면 특히 학습의 기능을 가지려면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총량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네네. 트래픽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이 전환 수요를 하면서 캐퍼 자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겠죠. 얘가 예를 들어 이전에는 뭐 1테라였다면 2.5테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한 번 셋업을 해놓으면 이것도 몇 년을 쓸 건데 그러겠죠. 지금 뭐 1이었던 걸 1.2로 성능을 퀄리티를 높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2년에 한 번 바꿀 때 확 점프를 시키듯이 네네네. 그래서 1이었던 거를 2나 2.25 정도로 점프를 시키기 때문에 네. 당연히 총 캐파가 같은 서버 대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은 굉장히 비트로 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SSD가 그렇게 잘 된다, 이쪽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서버 쪽에서의 그 낸드 SSD 물량이 과거보다는 수량이 많이 늘었다고 추정하는 게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실적에 연결되는 건 가격이잖아요. 네네. 왜 낸드 쪽의 가격이 좀 더 센지가 물론은 기준점 대비 아직까지도 올라간 게 좀 덜 했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모리를 만드는 칩 메이커들 입장에서 보면은 증설을 최근에 하거나 팹 전환을 하면서 낸드 쪽 확대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 근데 P4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P4에서는 SSD 저기 그 낸드 쪽은? 낸드도 그러니까 그 메모리 쪽으로 전환하면서 HBM하고 낸드가 두 개는 같이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할 네네. 건데 그 이제 그 비중은 정확한지 현재로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캘큘레이션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서버 하나에 들어가는 총 메모리가 뭐 10이라고 했을 때 1만큼의 HBM과 9만큼의 SSD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2만큼의 HBM과 네. 8만큼의 그렇죠. SSD가 어쨌든 SSD가 훨씬 더 많은 건 분명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증설을 할 때 네. HBM의 3, SSD를 7만큼 하게 되면 SSD는 쇼티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SSD 쪽의 증설이 좀 미진한 것 같다. HBM에 비해서.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게 23년도 이 적자가 거기서 훨씬 더 터진 거 아닙니까? 항상 적자가 나면은 네. 낸드 쪽이 더 큽니다. 훨씬 더 터졌으니까 무서워서 이거 뭐 증설을 하겠어요? 네. 하이닉스 보면은 적자가 클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낸드 쪽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올 1분기에 흑전했을 때도 낸드는 적자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만큼 낸드 쪽이 빠르게 적자 전환하고 늦게 흑자 전환하는 특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은 보시면 돼요. D램은 같은 메모리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 제품이에요. 네네네. 고가 제품, 프리미엄 제품이고 낸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양산 물량. 자동차로 하면은 약간 뭐 HBM이 예를 들어서 모델 S라고 하면은 낸드 같은 경우는 모델 Y나 모델 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인데 물량을 많이 팔아가지고 흑자를 내는 그런 돈을 버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수요 변화가 생기면은 양산품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 공세로 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는 출렁이가 되게 쉬운 거죠. 네네. 프리미엄 제품들은 경쟁력에서 가격 마진도 높잖아요. 네네. 근데 낸드는 마진이 낮은 상태에서 물량으로 돈을 벌던 거니까 가능한 거죠. 네. 조금 가격 하락하면 금방 흑자 쪽에서 적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수다 구조인 거죠. 하나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D램이 훨씬 높고 그 아까도 이제 3사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D램을 꽉 잡고 있는 거고 키옥시아 해봐야 D램에서는 이제 아예 나가리가 됐고 그 이 낸드 쪽에서만 붙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저기 소위 말하는 부가치를 더 많이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되면 만약 하나 중국 애들도 이 SSD 장에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궁금증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SD의 품질은 다른 낸드에 비해서는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단가가 동일한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낸드도 이제 수요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모바일에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PC의 저장 장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D가 있는데 가격이 SSD께 훨씬 비싸요. 훨씬. 마진이 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까 이제 중국의 메모리 기술력 할 때 낸드 쪽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최고 기술력은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11나노, 12나노 수준에 와 있는데 네네. 중국은 14에서 16 정도 양산 기준으로 하면 16일 수도 있고 네. 개발 성공한 거라면 14 정도까지 와 있는 이 수준에서 갭이 그 정도 있는데 낸드를 지금 막 성능 퀄리티까지 가면 사실은 뭐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왜냐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보통 공개하는 건 단수만 공개를 하잖아요. 단수만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이미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 그 얘기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네. 단지 그게 이제 SSD에 들어갈 만큼의 퀄리티의 낸드인 건지 아니면 단순품의 낸드인 건지 단순히 그냥 외장 하드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예.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정확한 답은 저도 사실 모르는데 상당 부분은 내수로 풀릴 거예요. 내수로 들어갈 거라서 그렇죠. 내수의 저가품으로 들어갈 거라서 네. 아마 글로벌 마켓에 풀리는 물량은 거의 없을 거다. 물론 수출도 일부는 하지만 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우리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그 메모리 칩 하는 거 그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이 기업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고속의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계속 하드한 그 환경에 있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네. 수명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발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서버에 수명이 들어가려면은 그죠.